월스트리트 최고의 전설이 감옥행을 피했습니다. 하루 800만 달러를 벌던 남자가 내부 자거래 혐의로 회사 문을 닫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형사 기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다시 돌아와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포커판에서 시작해 150억 달러 헤지펀드 제국을 일궜다가 몰락했지만 결국 살아남아 다시 정상에 오른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6년 여름, 뉴욕 롱아일랜드의 부유한 동네 그레이트넥에서 스티브 코헨이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 셋째였던 코헨의 집안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죠. 주변 친구들은 대저택에 살며 고급 차를 타고 다녔지만 코헨 가족은 그저 그런 중산층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헨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맨해튼에 사는 외조부모가 부유했거든요. 어린 시절 코헨은 자주 외조부모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브로드웨이 공연을 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어떤 건지 직접 눈으로 본 거죠.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좁은 집에서 7 형제 자매와 함께 지내야 했고 늘 돈이 부족했죠. 그런데 가족들은 코헨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형제가 회상하길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에겐 핫도그를 주면서 코헨에게만 스테이크를 구워줬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비상하고 언젠가 큰 돈을 벌 거라 믿었던 겁니다. 고등학생 시절 코헨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았습니다. 포커였죠. 밤새 포커판에 앉아 수천 달러를 따는 일이 잦았습니다. 포커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확률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어떤 길로 갈지, 어디로 휴가를 갈지, 인생의 모든 선택은 결국 확률 게임이니까요. 포커로 번 돈이 때로는 아버지 월급보다 많았지만 코헨은 성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문 와튼스쿨에 합격했죠. 대학 시절에도 사교성 없던 코헨은 포커에만 몰두했지만 곧 더 큰 카지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금융시장이었죠. 재학 중이던 1978년 코헨은 악명 높은 증권사 그런탈에 입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하류층이 모이는 곳이었죠. 정장 입은 엘리트들이 있는 깔끔한 회사가 아니라 약간 거칠고 아웃사이더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을 팔려고 설득하는 일을 했죠. 코헨을 고용한 건 그레이트넥 출신 가족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런탈에서 옵션 차익거래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었죠. 상사인 로버트 아이저는 수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코헨에게 시험 삼아 돈을 줬습니다. 첫날 코헨은 4,000달러를 벌었습니다. 다음 날도 4,000달러를 벌었죠. 1978년 기준으로 상당한 수익이었습니다. 코헨은 직관적 트레이더라 불렸습니다. 사실 그가 하는 일은 도박과 다를 게 없었죠. 위험과 보상에 대한 감각이 있었고 주식시장에 대한 본능적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예측은 틀리는 것보다 맞는 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테이프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엔 전자거래 시스템이 없었고 물리적인 티커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코헨은 그 테이프를 보며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주문을 파악했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 일에 천부적이었죠. 시장을 스캔하고 특정 주식에 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한 뒤 스크린 앞에 앉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의 데이 트레이딩과 비슷했죠. 아이저는 코헨이 자신이 본 트레이더 중 가장 재능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주식시장은 인수합병 붐이었습니다. 코헨은 기업 인수나 IPO 같은 이벤트를 중심으로 포지션을 잡아 연간 1,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죠. 물론 초심자의 행운도 있었을 겁니다. 포커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판을 이겨도 한 번의 잘못된 베팅으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으니까요.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루에 22% 이상 폭락했죠. 1929년 대공황 때보다 2배나 빠른 하락이었고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레이건 시대에 미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금융업이 번창하면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가난하게 자란 스티브 코헨도 수년간 노력 끝에 그런탈의 스타 트레이더가 됐습니다. 호황기의 코헨은 누구보다 많은 수익을 냈지만 금융폭탄이 터지리라곤 예상 못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았고 강달러가 수출을 압박했습니다. 주식 밸류에이션은 과도하게 올랐죠. 주가 수익 비율이 20을 넘었고 향후 실적 전망은 낮았지만 주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고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에 미국 시장은 하루에 20% 폭락했습니다. 그런타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코헨의 그룹은 자본의 절반을 잃었고 7명의 트레이더 모두 거의 전멸 상태였죠. 이런 급변은 늘 일어납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이 주가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겁니다. 진짜 위대한 트레이더는 공포의 냄새를 맡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할 준비를 하죠. 통계 분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는 거죠. 이건 마인드 관리입니다. 주변이 혼돈에 빠졌을 때 코헨은 침착했습니다. 계속 거래하며 손실을 만회했고 결국 폭락에서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런탈에 지쳐갔습니다.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고 싶었거든요. 헤지펀드 구조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규제도 덜 받을 테니까요. 1992년 코헨은 약 2,500만 달러의 자본으로 SAC 캐피털을 시작했습니다. 본인 돈 1,000만 달러와 트레이더 및 친구들의 투자금이었죠. 직원은 9명이었습니다. 코헨의 거래 전략을 따라하긴 어렵지만 그가 항상 따르는 핵심 원칙이 있었습니다. 포커에서 배운 교훈처럼 투자는 영리한 리스크 테이킹이었습니다. 코헨은 리스크 관리에 매우 뛰어났죠. 거래에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않았고 주가가 반대로 가면 바로 매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 계속 손실을 키우는 상황에서 코헨은 냉정하고 분리된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3년 만에 SAC는 규모가 4배로 커져 거의 1억 달러가 됐습니다. 코헨은 대저택을 사고 비싼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세상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헤지펀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엔 상장 기업보다 헤지펀드가 더 많았죠. 헤지펀드 왕국의 정점에 SAC 캐피털이 있었습니다. 역대 가장 수익성 높은 헤지펀드 중 하나였고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스티브 코헨이 맨손으로 수십억 달러를 만들어낸 겁니다. SAC의 성공은 월스트리트에서 존경과 질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관심을 끌었죠. 단기 매매에 관여하는 헤지펀드 직원들은 모두 우위를 원했습니다. 업계에서 흔한 용어로 엣지라고 하죠. 화이트 엣지는 그들 목적에 쓸모없고 그레이 존이 있고 블랙 엣지는 명백한 내부자 정보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고 시장을 이기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시장은 매우 효율적이고 가격은 이미 모든 정보를 반영하니까 시장을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이 주장엔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그걸 알죠. 그래서 우위를 주는 정보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많은 이들이 내부 자거래에 의존합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라지 라자라트남도 그걸 깨달았죠.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행위였습니다. 2010년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라자라트남은 내부자 거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곧 그가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며 더 큰 상어들이 있다는 걸 알아챘죠. 2008년까지 SAC는 14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SAC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매튜 마르토마는 두 제약회사 일란과 와이어스에 큰 포지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죠. 여러 애널리스트와 트레이더들은 두 회사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마르토마와 코헨이 왜 회지 없이 큰 포지션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코헨은 마르토마가 이 분야를 잘 안다고만 했죠. 알고 보니 마르토마의 정보는 특별한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시드니 길먼 박사였죠. 두 제약회사는 2008년 7월 28일 시카고에서 최종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먼 박사를 통해 마르토마는 시험이 실패했다는 걸 미리 알았습니다. SAC는 일란과 와이어스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청산했고 오히려 공매도까지 했습니다. 두 회사에 베팅한 거죠. 주가는 폭락했고 코헨은 2억 7,6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즐기는 동안 코헨은 이게 몰락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2014년 마르토마는 연방검사가 주장한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내부자거래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증권거래위원회는 여러 SAC 직원들을 기소했죠. 얼마 안 가
코엔 본인도 SEC로부터 직원 감독 실패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코엔은 2016년 1월 규제 당국과 민사 합의를 했고 2018년까지 외부 자금 운용이 금지됐습니다. 다행히 코엔은 뛰어난 변호사팀의 도움으로 형사 기소는 피할 수 있었죠. 엄청난 타격이었지만 코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우위를 찾아야 했고 큰 수익을 계속 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2014년 SAC는 문을 닫고 포인트 70이라는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했습니다. 자신의 투자를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통제하면서 다른 대형 회사들이 모르게 할 수 있었죠. 이게 패밀리 오피스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본질적으로 코헨은 자기 돈으로 헤지펀드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 직원들이 운영하는 다른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2020년 수익의 대부분은 멜빈 캐피털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그해 멜빈은 47% 수익을 냈거든요. 내부자 거래로 가능했던 블랙 엣지 없이 포인트 72는 SAC 시절 같은 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블랙 엣지를 가진 다른 헤지펀드에 돈을 배분하는 것뿐이었죠. 대담한 베팅과 미친 수익률로 유명한 게이브 플로킴은 SAC의 슈퍼스타 포트폴리오 매니저였습니다. 플로키는 정말 강력한 종목 선택 능력을 보였습니다. 2006년부터 SAC와 포인트 72에서 오랫동안 일했죠. 게이브 플로키는 수년간 시장을 일관되게 이겼습니다. 마치 옛날 스티브 코헵을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코헨도 플로킨도 레딧의 아마추어 트레이더들이 그들을 무릎 꿇릴 거라곤 예상 못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부유한 투자자들을 위해 수십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선두에 스티브 코헨이 있었죠. 소규모 펀드를 500억 달러 제국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매년 2배씩 성장했죠. 알고 보니 그 비밀은 내부자 거래였습니다. 당국에 의해 해체된 후 코헨은 돈 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로 설립한 포인트 72는 제자들이 시작한 다른 헤지펀드에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포인트 72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코헨의 새로운 성공은 곧 가장 예상치 못한 집단에게 도전받게 됩니다. 2021년 1월 22일 게임스톱 공개 주식의 약 140%가 공매도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식이 공매도되면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었죠. 게임스톱 같은 주식의 광적인 움직임으로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소매점인 게임스톱은 정말 이야기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열정적인 트레이더들이 계속 가격을 올렸거든요. 2021년 1월 말까지 멜빈 캐피털은 투자금의 53%를 잃었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멜빈에게 코헨은 시타델과 손잡고 2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구제했습니다. 두 헤지펀드 모두 이 사건에서 큰 손실을 봤죠. 모든 헤지펀드에게 충격적인 기습이었습니다. 포인트 72가 우위를 잃었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최근 몇 년간 코헨은 벤처 캐피털과 쿼트 전략 등으로 투자를 확장했습니다. 모두 새로운 알파를 찾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규제 당국이 계속 감시하고 헤지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코헨은 사실상 적극적인 역할에서 은퇴한 셈입니다. 열정을 따르세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공은 무언가에 열정을 갖고 그걸 최선을 다해 하는 데서 나오니까요.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